성장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1초면 볼 수 있어. 1초.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안녕하세요. 바로 수업 시작합니다. 총 8번 수업이었죠. 첫 수업은 부자 공식 지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주식 종목 선정법 하나보다 훨씬 중요한 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이해예요. 왜? 아니 주식하는 이유가 뭔데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부자 되는 방법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그 부자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인 거고. 그래서 첫날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 지할 공식과 집값을 높이는 법, 알값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고요. 둘째 날은 그래서 개정판에 들어간 정말 초보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 기초 지식이랄지 철학이랄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초보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넷째 날이 재료에 대한 공부했고, 다섯째, 여섯째 날 차트에 대한 공부를 했고, 이제 우리는 수업이 2번이 남았고, 그 수업 2번은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차트, 재료 이 3가지가 바로 3박자 분석이에요. 3박자 분석을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이유는 돈 버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차트만 봐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재무제표만 봐서 하는 분들도 있고 재료 분석만 정말 열심히 스케줄 매매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의 아이 조기교육 시키고 싶잖아요. 손흥민처럼 키우고 싶기도 하고 유현진처럼 키우고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축구를 좋아해. 그래서 아들애한테 축구만 냅다 시키는 거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 전지전능한 어떤 신이 있다면 되게 웃긴 거지. 왜? 쟤는 유현진으로 크면은 완전 유현진보다 더 메이저리그에서 대성하는데 그 아빠가 지가 축구 좋아한다고 애를 축구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축구 선수 되지도 못하고 평범하게 살다 죽는 거죠. 그럼 그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도 해보고 야구도 해보고 혹시 알아 마이클 조던일지? 농구도 해봐야죠. 여러 가지를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 나한테 맞는 게 있다니까요. 재료 분석도 해보고 재무제표 분석도 해보고 차트 분석도 해보고 그러다 내한테 맞는 거 그거 더 열심히 하면 되고 요거 이제 자기와 맞는 거를 찾는 과정으로 강조한 거고 또 하나는 또 어떤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은 하나라니까.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기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네. 또는 손해나면 안 되는데 10,000원에서 8,000원으로 주가가 떨어지네. 주가가 무슨 약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경제학에서 맨 앞장에 나오는 얘기야. 수요 공급의 법칙.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뭐라고 배워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리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내리고 그거를 주식시장에 적용하면 되잖아요. 차트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 삼성전자 있죠? 여기서 수요 공급이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오늘의 마감 이게 균형 가격이에요.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은 62,000원이었어요. 오늘 종가 시점으로 이 삼성전자는 모두가 합의를 본 거야. 그래 62,000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뭐 저는 생선값을 잘 모르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고등어 한 마리에 10,000원. 합의를 보면 10,000원이잖아요. 어느 바보가 20,000원에 팔던지 안 팔리겠죠 하나도? 어느 바보가 나 5,000원짜리 고등어 주세요. 그러면 이 바본가? 10,000원에 사야 되는데 5,000원짜리 달라고 그러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균형 가격에만 우리는 사고 팔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62,000원에만 사고 팔 수 있어요. 딱 이 종가에. 그죠? 그럼 이 62,000원이 어떻게 결정됐냐의 문제잖아요. 자, 이 62,000원이 이 차트로 결정됐다고? 웃기는 소리지. 여기 62,000원이 어디 써 있는데? 어떻게 알아? 이 차트로 뭐 분차트를 보면 나오나? 이 차트를 보고 종가는 62,000원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또는 삼성전자의 재료를 봤더니 갤럭시가 잘 빠졌다고? 이거 오늘 62,000원 되겠네 라고 생각할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또는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봤더니 와 이렇게 좋아 삼성전자가 이거 오늘 62,000원짜리네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하라베가 와도 안 돼. 그러면 62,000원은 어떻게 결정됐어요? 균형 가격이라 그랬죠? 어떻게 균형이에요? 여기 61,900원, 61,800원, 1,700원 이게 뭐예요? 이게 수요예요. 수요. 62,000원, 62,100원, 200원 이게 뭐예요? 공급이에요. 공급.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균형 가격은 어떨 때 올라요? 수요가 막 들어올 때, 즉 매수 주문이 막 들어올 때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또는 반대로 언제 떨어져요? 공급이 막 많아지면 갖고 있는 인간들이 이 주식은 난 더 이상 못 갖고 있겠다. 막 공급이 늘어나면 이 가격은 떨어져요. 그럼 우리는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수요가 늘어나는 걸 사면 되잖아요. 이게 어렵냐고 이게 이 이해가.
정말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아닌데 재무제표 가치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요. 주식투자 분석을 하는 도구 중에 하나고 가격이 변동하는 이유는 오로지 수요 때문이고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하나잖아. 언제 수요가 늘어나는지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수요 61,900원에 744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문은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주문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가 왜 삼성전자에 주문을 넣지? 그리고 내일 당장 회사에 가서 물어보세요. 야, 너는 주식 종목에 어떨 때 매수 주문을 넣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야, 가치 투자하래. 그래서 내가 재무제표 봤더니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좋아. 그래서 재무제표 좋아서 매수 주문 넣은 걸 거 아니야. 또는 야, 차트를 봤더니 말이야. 삼성전자는 지금 올라가는 차트잖아. 라고 넣은 사람들은 차트 때문에 넣은 거잖아. 또는 야 반도체 SK하이닉스랑 여타 글로벌 기업들이 다 좀 감산한대. 근데 삼성전자는 감산 안 하고 재투자 계속 한대. 그리고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쪽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재료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또는 야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떨어졌잖아. 그럼 그 사람은 환율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식에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재료도 보고 환율도 보고 또 어떤 인간들은 야 리포트에서 좋은 게 나왔대. 리포트도 보고 또 어떤 인간들은 한경영에서 추천하던데 한경영하고 추천주도 보고 어떤 인간들은 야 이세무사가 좋다 그랬대. 이세무사 방송도 보고. 그럼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실패할 일이 없다고. 왜? 모두가 매수 주문을 왜 넣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간단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왜 주가가 오르지? 그거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넣는 이유라고요. 지금 제가 다 말한 거잖아요. 또는 물어봤더니 쌍끌에 매수 종목에만 넣는데 어떤 친구는 그럼 뭘 보면 돼요? 기관하고 외국인 쌍끌에 하는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쌍끌에 봐야겠네. 이게 얼마나 간단하냐고. A라는 갑돌이는 쌍끌이 매수하는 거였는데 나도 쌍끌이를 봐야겠구나. B라는 애는 환율을 본대. 나도 환율을 봐야겠구나. C라는 애는 재무제표를 본대. 나도 재무제표를 봐야지. D는 차트를 본대. 나도 차트를 봐야지. F는 리포트를 본대. 나도 리포트를 봐야지. 당연히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래서 차트는 총 1장부터 8장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순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7장이에요, 7장. 왜냐? 7장은 소위 말하는 재무 비율이 있어요.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유보율, PBR. 재무 비율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재무제표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더 쉬워. 그냥 어느 정도의 암기와 적용을 하면 돼. 근데 재무제표 보는 법은 사실은 적용하려면 솔직히 생각해봐요. 재무제표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회계사가 만들죠? 회계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나와서 한 3년 정도 공인회계사 시험을 본 이후에 회계법인에서 연수를 받고 회계사가 돼서 한 5년은 굴러먹어야지 재무제표가 이런 거구나 정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해당 안 되잖아. 그래서 재무제표는 사실은 주식 투자자로서 공부하면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계정 과목 용어 아는 정도지 그 이상 막말로 현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냐고. 별로 없다고 현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 그 얘기는 재무제표보다는 재무 비율에서 승부를 보는 게 좋다. 또 하나는 재무 비율이 좋은 점은 자동 검색 기능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동 검색으로 엔드 조건으로 내가 조건을 탁탁 넣을 수 있잖아요. 퍼가 너무 높은 건 싫은데 퍼 30에서 20 미만 그래도 좀 안전해야 되지 않겠어? 부채 비율 100% 미만. 나 영업이익률 높은 게 좋더라. 영업이익률 20% 이상. 그러고 엔드를 딱 치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스크리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 영업이익률 한 100% 넣어볼까? 100% 이상? 한 종목도 안 나오겠죠? 부채 비율 높은 게 좋다던데 부채 비율 한 500% 이상 넣어볼까? 그럼 쓰레기 종목들만 검색되겠죠? 모르는 거. 비율을 모르면 조건 검색할 수가 없어. 비율의 의미와 적정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요 재무제표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좀 흘러보면서 이런 계정 과목이 있구나. 이런 계정 과목의 의미가 뭐지? 왜냐하면 결국은 아까 제가 말했던 부채 비율이 뭐예요? 자본분의 부채. 또는 영업이익률이 뭐예요? 당기순이익률하고 뭐가 다르지? 그럼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다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은 뭔데? 그래서 매출액이 뭔지, 영업이익이 뭔지, 부채가 뭔지, 자본이 뭔지 그런 계정 과목 정도의 이해를 위해서 재무제표 공부를 하고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주의 깊게 보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재무제표에 있는 숫자를 봐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조금이고요. 그나마 주식 투자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왜? 그게 큰 도움이 되면 우리나라에 회계사가 몇만 명이 있죠. 그들이 이미 떼돈을 벌었어야 했대. 근데 우리 아카데미 고객 중에 회계사 겁나 많아. 저보다 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더 잘 볼 거예요. 근데 주식은 잘 안 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차트는 어떻게 보지? 재료 분석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그래서 7장이 중요한데 7장은 다음 주죠. 다음 주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는 뭐뭐 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요게 이제 3대 재무제표인데 오늘 재무상태표만 공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3장, 4장이 재무상태표니까. 그럼 1장, 2장은 뭔데? 제가 늘 어떤 공부를 할 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리잖아요. 그래야지 공부가 잘 되고 나중에도 그래 이건 꼭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1장은 가치평가가 왜 중요한지, 2장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 옆에 숫자를 사실 봐도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익이익금이 뭔지, 그 이익이익금이 뭔지를 알아야지 무상증자는 왜 하는 건지 뭐 이런 거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2장에서 설명했고 3장과 4장은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상태표. 그게 오늘까지고요. 마지막 수업인 다음 주 수요일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재무 비율, 그리고 마지막 8장은 가치 투자를 하는 대가들이 좀 이렇게 포인트들이 달라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8장에 넣습니다. 여기까지 개요를 말씀드렸고 바로 시작합니다. 343페이지.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다른 이유? 당연히 다르지. 왜? 이미 설명드렸죠. 아까 HTS 보면서 주가는 사람들이 주문 넣는 거에 의해서 결정돼요. 가치는 뭐 어떻게 결정돼? 재무제표의 수치에 의해서 결정되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같은 방향, 비슷한 숫자로 간다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중장기 투자할 때는 재무제표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재무제표의 가치와 차트상의 가격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왜? 아니, 뭐, 금리가 올랐다고 주가가 떨어지고, 뭐, 환율이 내렸다고 주가가 올라가고 하지, 뭐, 어디 기업의 가치 때문에 움직이는 게 뭐가 있어. 최근에 대형주들이 막 돌아가면서 오르죠? 오늘 삼성전기가 7% 올랐어.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는 11월 들어서 30%가 올랐어, 30%. 그게 왜 올랐는지는 재무제표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가치하고 가격에서 다이아몬드와 물 중에 어느 것이 가치가 높을까요? 어느 게 높아요? 다이아몬드요? 그러면은 안 돼?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뭐 할 건데? 아무것도 못 하잖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지. 다이아몬드를 뭐 할 거예요? 근데 물은 없으면 죽는다며. 그래서 물의 가치가 훨씬 높아요. 사람한테는. 근데 가격은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 왜?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공급은 적잖아.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물처럼 많다면 이 세상 절대 비싸지 않았을 거예요. 물은 만약에 너무나 조금이면 겁나 비쌀걸? 한 통에 한 30만 원 할걸요? 없으면 죽으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막이야. 사막에 5명이 뚝 떨어졌는데 물 생수통 한 병밖에 없어. 근데 일주일 있다가 구조대가 온대. 아마 5명 중에 한 명만 살아남을걸요? 왜? 한 명에 4명 죽였을 텐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 같죠? 그런 실제 사례가 겁나 많아요. 배 같은 데서. 배가 막 난파되고 그런 거죠.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다리 다친 사람이 있어 피를 흘려? 그 사람 다리꼬기로 살아나가잖아요. 나머지 선원들이. 그런 게 다 실화예요, 실화. 그게 죽기 싫은 우리 마음이죠. 그러면 물이 너무나 소중한 건데 물은 싸. 수돗물은 뭐 얼마인지 알지도 못해 나는. 너무 싸잖아. 왜? 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치하고 가격의 그 비교를 좀 머릿속으로 정확히 하시고요. 거기 마지막 줄에 주식 투자자가 궁극적으로 알아내야 하는 대상은 시장에서 다수에 결정되는 객관적인 지표인 가격의 변화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격을 무시한 채 주관적인 가치에서 해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가치만 보라는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쓸 수 있고 만약에 어설픈 사람이 쓰면 가치 투자자들이 욕하겠죠. 저 가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감히 이렇게 말하는 가치 투자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한테 못 그럴걸? 왜? 나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재무제표를 훨씬 잘 보는 세무사고 가장 재밌어 했던 공부가 경제학이고 재무관리인데 나한테 절대 못 그러죠. 근데 제가 보기엔 가치는 주관적인 거예요. 왜?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주관적이잖아. 우리한테 필요 없는데 여성분들 중에 다이아 나 너무 갖고 싶어. 주관적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가격을 변화하는 건데 그 가격의 변화에 뭐가 영향을 미친다? 가치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가격이 변화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가치 변화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명쾌하잖아. 중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함께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가치와 가격은 호텔을 나온 반려동물 강아지와 주인의 관계예요. 한 3m 폭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앞에 가다가 뒤에 가다가 결국 안고 다시 호텔에 들어가니까 롱타임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같은 거, 숏타임으로는 달라요. 그러면 왜 다른지가 또 중요해요. 왜 다를까? 가치와 가격이. 거기에 정보가 개입되는 거예요. 재료가 개입되는 거죠. 미반영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럼 미반영 정보는 뭐겠어요? 예를 들어 재무제표라고 치면 뭐예요? 확정 재무제표는 이미 지난 거죠. 그럼 앞으로 나올 재무제표, 예상 실적 이런 것들이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347페이지에 자산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 거기 그림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기업의 가치 평가. 자산 가치로 평가할 때가 있고 수익 가치로 평가할 때가 있다. 요게 이제 회계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개념을 정확히 아는데요. 자산 가치는 당연히 순자산이죠. 수익 가치는 이익이죠.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돼요? 자본에서 부채 뺀 거. 자본에서 부채 뺀 건 뭐예요? 재무상태표. 그러면 이익 기준 순이익은 뭐예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자산가치법은 재무상태표로 평가하라는 뜻이고 수익가치법은 손익계산서로 평가하라는 뜻이에요. 시장 지표로 보면 가격 지표, 시장 지표로 보면 P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PBR, PER. 자산가치는 PBR, 수익가치는 PER.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산가치법은 간단하지. 순자산이 1,000억이면 그 기업은 1,000억이면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PBR이 1인 기업, 적당한 기업인 거죠. PBR이 0.5면 와, 순자산 가치가 1,000억인데 시장에서는 500억밖에 안 되네. 2배 올라가야 되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산가치법은 사실은 좀 오래된 기법이에요. 우리 그 변화 이론들을 보면 원래 예전에는 재무 상태가 훨씬 중요한 표였어요. 훨씬. 현대사회로 올수록 손익계산서의 중요성이 훨씬 높아지죠. 근데 또 손익계산서는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 현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해. 그래서 현금 흐름표라는 게 생기죠. 이런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유는 이해관계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어. 그럼 이런 주식으로 자본금 모집이 잘 안 될 땐 기업의 조달 창구는 자금 조달 창구는 거의 100% 은행이었겠죠. 그잖아. 그 은행에서는 손익계산서가 중요할까요? 재무상태표가 중요할까요? 재무상태표가 훨씬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들한테 적용시켜 줄게요. 여러분들이 딱 가서 나 대기업 임원이고 내가 연봉이 1억인데 나 한 10억만 대출해줘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저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대기업 임원이지 하고 은행원이 정말 미친 엑스 보듯이 보겠죠? 그런데 등기권리증 딱 갖고 가갖고 내 자산이 말이야 내 강남의 아파트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30억짜리가 있는데 10억만 대출해줘서 그럼 네 고객님 하면서 당장 대출해주죠. 그죠? 기업에 대한 대출도 똑같다고요. 은행원들은 재무상태표가 훨씬 중요해요. 왜? 받아내야 되니까 돈을. 손익계산서가 좋으면 뭐해? 내년부터 적자가 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재무상태표에 있는 실질적인 순자산이 있다면 차압 걸어놓으면 되잖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자금 조달 창구가 은행이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가 훨씬 중요했다고. 근데 요즘은 왜 손익계산서가 중요해졌을까요? 바로 우리 주주들 때문이잖아. 왜 주주들은 손익계산서가 더 중요해요? 배당받아야 되잖아. 순자산이 많다고 배당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배당은 어떻게 줘요? 이익 가능 잉여금 있어야 주는 거죠? 이익잉여금 어디서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매년 쌓이는 게 이익잉여금이란 말이야. 당기순이익이 어디서 나요? 손익계산서에 나오잖아. 손익계산서 몇 년치를 보면서 이 회사는 매년 이익이 나는 회사네? 와, 매년 배당도 좋네? 엄청 좋은 회사구나 하면서 우리는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PBR 투자는 진짜 오래된 투자예요. 저는 그렇게 PBR 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는 PER 투자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PBR이나 PER이 P가 뭐예요? 프라이스잖아. PER은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PBR은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쇼잖아. 그러면은 북밸류가 자산 가치잖아요. 장부 가치. 현재 가격과 주당 순자산의 가치 비율이 바로 PBR이야. PER은 어닝이 뭐야? 이익이잖아. 가격과 현재 주가와 주당 순이익의 비율이야.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주가 대 순자산은 일단 저는 아예 믿지도 않고, 왜냐하면 저는 순자산보다 순이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냥 주당 순이익만 얘기할게요. PER을 보면 어떤 기업은 PER이 5가 있고 어떤 기업은 PER이 10이 있죠. 그러면 PER 5와 PER 10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같은 이익일 때 PER 5가 주가가 반밖에 안 되는 거야. PER 10보다 같은 이익일 때. 그럼 이익의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 우리는 무조건 퍼 5인 주식을 사야 돼. 왜? 아니 이익이 똑같이 나는데 주가가 반밖에 안 됐으니까 쟤는 주가가 2배가 올라갔고
PER 10까지 가야 돼. 그럼 사자마자 2배 보는 거니까 무조건 PER 5를 사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조만간 퍼 5짜리는 퍼 10이 되겠지. 왜? 이익 기준으로는 주가가 다를 필요가 없으니까 모두 다 똑같은 주가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포주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근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오늘 기점으로 퍼가 5인 기업과 퍼가 10인 기업이 있었는데 몇 년 있다 봐도 그 퍼가 5인 기업은 계속 퍼가 오고 퍼가 10인 기업은 계속 퍼가 10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90% 이상으로. 왜 그럴까요? 주가에는 이익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무 이 단순한 논리를 이해만 하면 돼. 이해를 잘 해보세요.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뭐 351페이지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퍼와 PBR에 대한 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히 써 있을 거예요. 2장 재무제표를 제대로 보기 위한 기초회계 354페이지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재무상태표를 사실 대차대조표라고 배우는 세대거든요. 대차대조표가 지금 딱 차변 대변 써있죠. 그래서 대차대조표예요. 대차가 맞네? 이런 말 있죠. 대차가 맞네. 대차대조표. 대차가 맞아야 돼요. 틀리면 안 돼. 손익계산서는 역시 대변과 차변이 있는데 수익은 대변에 차변은 비용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분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변과 차변으로 분계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요거는 온라인 수업으로는 좀 하기 힘들다. 355페이지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의 증가, 부채와 자본의 증가, 차변, 대변, 손익계산서는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355페이지도 중요해요. 뭐냐면 이거 중요하다는 게 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주식 투자자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거 이해해서 솔직히 안 돼. 그래서 그냥 재무 비율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퍼, PBR,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뭐 이런 정도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그 거래 발생을 하면 바로 분계를 하거든요. 분계를 하면 그게 분계장으로 기입이 돼. 분계장에서 현금 또는 매출 또는 매입 이런 계정 과목별로 계정별 원장으로 가고 그 계정별 원장의 숫자들이 계정 과목 옆에 딱 숫자로 들어가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357페이지 신규 창업 시 분계 연습 사례. 주식 투자자한테는 진짜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이 회계에서는 완전히 기본적인 거 제가 넣은 거고요. 그리고 왜 이걸 넣었냐면 제가 좀 감명받은 책이 있었어요. 뭐냐면 원서로 봤던 거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 제가 캐나다에서 한 2년 살다 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영어에 완전 미쳐 있었을 때니까 제가 뭐 하나 집중하면 좀 미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식 관련된 책 되게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다가 주식 파트에 있었는데 한글 딱 봤는데 저는 이제 이런 회계학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니까 주식 관련 책인데 가상의 회사를 창업부터 상장까지 쫙 흐름이 1장, 뭐 창업, 2장, 뭐 사업의 시작, 뭐 3장, 사업의 확장, 뭐 4장, 기업 상장, 뭐 이런 흐름으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게 분계부터 나와 있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한 거는 이해하면 주식 투자자로서의 회계는 공부는 끝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냥 어줍지 않게 그것 좀 따라한 거예요. 분계부터 이해하면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 볼 때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357페이지를 보면 하나의 사건씩 딱 나오는 거예요. 자본금으로 현금 납입을 해서 회사가 설립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컴퓨터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매출이 발생하고 이 분계들이 어떻게 돼요? 359페이지 보면 재무상태표 360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잖아. 그걸 이해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경제적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걸 제일 먼저 분계를 하고 그 분계의 계정 과목과 숫자들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숫자로 들어간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천천히 보세요. 361페이지에 또 회계의 원칙도 사실 회계학 책에만 있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 웬만한 주식 책에 이게 써있을 리가 없어. 왜? 우리나라에서 주식책을 쓴 사람 중에 회계사나 세무사가 쓰지 않았다면 이거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까 이제 주식 투자자한테 그래도 좀 필요한 내용이겠다 싶어서 넣은 부분이고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사실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손익계산서만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예요. 우리나라의 또는 세계적인 기업회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생주의가 뭔지 몰라도 현금주의는 현금에 의한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용돈 출납장 뭐 이런 거를 어렸을 때 막 요즘 애들은 안 쓰나? 저는 막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썼어. 한 초등학교 뭐 한 3학년 때부터 한 4, 5년 쓴 것 같아. 진짜 코 묻은 돈 받으면서 쓴 거예요. 엄마가 뭐 100원 주면은 엄마 용돈 100원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게 현금주의라니까. 엄마한테 100원 받은 날 엄마가 용돈 100원. 그리고 50원으로 핫도그를 사 먹었어? 핫도그 50원. 그게 현금주의예요. 그런데 발생주의는 뭐냐? 엄마한테 월요일 날 용돈을 받기로 했는데 엄마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았던 거지. 그래서 안 준 거야. 100원을. 그럼 거기 용돈기 입장에다가 주는 날인데 안 줬음. 100원. 이렇게 쓰는 학생 한 명도 없겠죠. 기업의 재무제표는 그렇게 쓴다고. 돈을 안 받아도
외상 매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외상 매출도 돈은 안 받았지만 매출 100원이라고 쓰고 이익으로 잡는다고. 그럼 여기서 핵심은 외상으로 이익 다 잡아놨어. 근데 외상값 못 받아? 그 기업은 부도나겠지. 그게 무슨 부도예요? 흑자도산, 흑자부도. 그럼 손익계산서는 기깔나게 좋아. 왜? 돈 안 받아도 이익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발생주의니까. 근데 막상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현금을 하나도 안 받아놨네. 다 외상이었고 그 거래처가 한 100억을 받을 게 있었는데 100억을 못 갚고 도산해서 대표가 튀었네? 그러면 100억 받아야 될 이 기업도 망하는 거지. 그게 흑자도산. 이익은 났는데 회사가 망해요. 왜? 현금이 없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현금흐름표를 만드는 거예요. 360페이지 셋째도 좀 중요하다. 비용 인식의 기준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것도 좀 중요해요. 이게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 처리 이런 것 때문에 가끔 이슈가 될 때가 있어. 제약바이오 기업들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 처리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된다니까. 왜? 자, 보세요. 연구개발비는 B로 끝나죠. B. 원칙적으로는 B형이에요. 예를 들어 뭐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제약 신약개발 회사들은 또 올해 100억을 썼어? P형이죠. P형은 뭐예요? 적자 100억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익이 매출이 없으니까 이익도 없고 매출도 없는데 100억 적자 이렇게 나버려. 그러면 투자자들이 보기에 저 회사는 펀딩 받아놓고 그냥 맨날 지네 월급만 받다 끝나는구나 하고 그냥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회계사들하고 상의하는 거지. 이거 비용만 이렇게 100억씩 넣으면 이제 펀딩 안 되는데 어떻게 좀 마사지 좀 해줘봐요. 재무제표 마사지라는 표현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쁘게 마사지 좀 해줘봐요. 그러면 다다다다닥 하면 그 연구개발 비용으로 들어갔던 돈이 연구개발비 자산 계정으로 바뀌는 거죠. 규정에 있거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일으키게 하는 게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다르고 코다르다는 얘기야. 그 연구개발이 3년 있다 신약개발 성공할 거고 이건 지금 비용 아니야. 일단 자산 설정하고 매년 상각시키면 돼. 그럼 자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비용으로 다 처리해야 될 것을 자산으로 넣으면 투자자가 손해겠어? 안 손해? 당연히 손해지. 우리 투자자는 손해지. 왜? 아니 벌써 올해 돈 다 까먹어서 돈이 안 남아 있어야 될 적자만 계속 쌓여야 될 회사인데 자산화 시킨 거니까. 362페이지 보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비용 돈 쓴 게 오늘 비용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수익 비용 대응에 의해서 수년간 들어갈 거냐 뭐 이런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감가상각비라고 많이 들어봤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컴퓨터를 샀어. 100만 원짜리를. 사실 그거 그냥 비용 컴퓨터 100만 원 넣어도 돼. 근데 컴퓨터 올해만 쓰고 버리나요? 아니잖아. 3년 쓰잖아. 5년? 그럼 100만 원을 올해 비용 처리하면 아깝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산에다 넣고 1년에 20만 원씩 감가상각 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회계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익 마사지를 할 수가 있어. 364페이지. 재무제표의 작성 원리를 이해하면 읽을 수 있다. 재무제표 중요한 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 변동표 뭐 여기까지가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고 재무제표는 여기도 중요하네. 이건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재무제표는 사업보고서에 포함돼요. 분기마다 공시되는데 통상적으로 말하는 사업보고서는 연간 보고서예요. 1년에 한 번 있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러면 1, 3분기에는 그냥 분기마다 한 번 있는 건 분기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2분기는 반기보고서로 나와. 그 얘기는 1월부터 3월까지는 분기보고서, 4월, 5월, 6월은 1월부터 6월까지로 반기보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 7, 8, 9는 다시 분기보고서, 그 다음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보고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업 보고서 보다 보면 연결재무제표 이런 게 있어. 연결재무제표, 연결. 이게 어려워. 이해하기 좋죠. 연결재무제표 뭐지? 개별재무제표 뭐고? 뭐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연결재무제표는 자회사하고 재무제 합친 거야, 합친 거. 그럼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연결재무제표를 딱 개별재무제표랑 비교하면 자산이랑 수익이 이익 절대치가 엄청 크게 나와요. 왜? 자회사들 걸 다 합산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주회사가 저퍼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지주회사는 대부분 접어주거든요. 왜? 아니 자회사 이익 다 갖다 붙였어. 근데 실질로 일은 다 사업회사들이 다 하고 있고 그냥 지주회사는 지분만 갖고 있으니까 에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주회사는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제가 세무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부자들은 두 가지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건강과 세금.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이미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죽을 때까지 오랫동안 쓸 수 있지? 그럼 오래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이 돈을 나라에다 뜯기면 아까운데 그래서 세금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상장의 회사 대표야. 50% 지분을 갖고 있어. 1조짜리 회사에. 그러면 그 지분 가치가 5천억이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5천억을 내가 내 아들한테 죽으면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 2,500억 세금으로 내야 돼. 부자가 미쳐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죽어. 세금 걱정하다가 열받아서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은 세무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 기업을 쪼개시죠.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그럼 쪼개지면 어떻게 돼요? 1조짜리가 아주 단순하게 2천억, 8천억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2천억짜리 내가 50% 지분을 갖고 있으면 1천억이죠? 1천억의 절반 500억만 내면 되잖아. 2,500억과 500억은 2천억 차이죠? 그럼 이제 살고 싶어지지. 그래서 세무사랑 상담하고 5년은 더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주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주회사의 지분은 팔 리가 없어. 그잖아. 지주회사의 지분은 물려줘야 된다니까. 내가 그 주식을 팔 생각이 없어. 우리는 지주회사를 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주가가 올라가서 팔면 좋겠다. 근데 오너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안 올라서 좀 상속세 좀 조금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주회사가 못 올리는 거야.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짜리가 있어요? 없어요. 100% 확률은 없다고. 그러면 늘 말하는데 지주회사 사업회사 중에 사업회사가 더 잘 오를 확률이 80%야. 80%. 20%는 뭔가요? 예외 있지, 예외. 어떤 예외인가요? 이런 예외예요.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가 다 상장기업이면 거의 100% 사업회사가 훨씬 주가 움직임이 좋아. 지주회사 못 올라야 되니까. 그런데 이 지주회사가 이 사업회사 말고 비상장기업들을 갖고 있는데 그 비상장기업들이 대박이 나고 있네. 최근에 뭐야? 폐배터리 쪽 지주회사들,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에코프로 BM보다 더 잘 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지주회사가 잘 가려면 상장된 사업회사가 잘 가는 거 의미 없고 비상장에서 대박이 나면 막 입소문이 날 거 아니야. 저 회사는 비상장에서 기업 가치가 지금 10배, 100배가 올라가네 하면서 지주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어쨌든 연결 재무제표는 그런 뜻이에요. 자회사하고 합쳐갖고 연결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야. 상장 폐지 사유 등 발생 기업의 특징과 요건. 그 요건 중에 뭐 사업 보고서 제출 내 못 낸 사람 또는 자본 잠식 또는 부적정 의견 뭐 이런 애들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하여간 뭐 그지 같은 회사 갖고 있지 말란 뜻이에요. 딱 재무제표가 그지 같으면 3단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야. 3단계 잘 들으세요. 재무제표가 그지 같다. 3단계의 노출에 위험이 되어 있어. 1단계에서 일단 유상증자에 걸려버려.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목적을 공시합니다. 유상증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설비 투자 증설. 그거는 좋은 유상증자예요. 회사가 너무 잘 돌아가서 만들기만 하면 팔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규모 캐파로는 공급이 딸려 지금. 24시간을 기계를 돌려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4시간 기계 돌려도 안 되면 공장을 더 늘려야지. 근데 공장을 늘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유상증자 받아야지. 그래서 설비 통자 증설은 그나마 괜찮은 건데 재무대표가 나쁜 애들 중에 재무구조 개선 또는 운영자금 목적 이렇게 공시내는 애들은 쓰레기라고 보면 돼요. 쓰레기. 아니 지네가 돈을 벌어서 운영자금을 쓰고 지네가 돈을 벌어서 재무구조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적자만 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돈을 모을 새가 없었고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니까 자본 잠식이 나고 하니까 유상증자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업이 탄탄해 보이고 살아남고 또 월급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1단계 위험은 유상증자. 왜 위험이라고 하냐면 유상증자 공시 나면 평균 10에서 15% 빠집니다. 그때도 그것도 설명드렸었죠. 재료가치 쪽에서. 자, 그다음 2단계 위험은 뭐예요? 거기 뭐 4단계까지 있네 위험이. 2단계가 이제 감자야 감자. 감자는 이제 자본 잠식이 너무 오래돼 갖고 까딱까딱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거든. 그럼 감자를 해요. 감자를 하면 감자 차익이라는 게 생겨. 감자 차익. 그래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럼 감자를 하면 일단 거래 정지가 되고 뭐 한 달 있다 거래 재개되는데 하한가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2단계 위험이야. 3단계 위험은 뭐예요? 그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관리 종목에 들어가죠. 4단계 위험은 관리 종목에서 1, 2년 헤매다가 상장 폐지되지. 그래서 주식을 한 3년 했는데 나는 유상증자도 한 번 안 맞아봤다. 그러면 재무제표 굉장히 잘 보고 투자 잘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3년 했는데 나는 유상증자도 맞아보고 감자도 맞아보고 관리 종목도 맞아보고 심지어 상장 폐지돼서 동호회에 나갔더니 변호사 산다 그래갖고 5만 원을 내봤네. 그러면은 주식계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잡을 필요가 없고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유상증자, 감자,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안 되려면 유보율 1000% 이상 사세요. 사면 되잖아. 유보율 1000% 이상. 영업이익률 20% 이상 사야 매출 잘 나오고. 하세요. 그다음 이 얘기가 지금부터 366페이지에 있어요.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투자한 종목이 상장 폐지되는 거. 왜? 상장 폐지되면 진짜 쓰레기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재무제표만 조금만 볼 줄 알아도 이런 종목 피할 수 있다. 이 얼마나 간단하냐고. 1초만 볼 수 있어. 1초. 1초만 보라고. 그 다음 367페이지 3장 이제 합니다. 3장 재무상태표의 기본 자산 3장은 자산이에요. 그러면 4장은 부채와 자본이 되겠죠. 370페이지 제목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이야.
그럼 손익계산서는 뭘까? 일정 기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트 사이트에서 재무제표를 쫙 보면 손익계산서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회계연도,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12월 결산법인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12월 결산법인의 손익계산서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회계기간이 써 있어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그렇게 안 써 있어. 12월 30일 현재라고 써있어요. 12월 31일 현재. 그 차이예요. 특정 시점과 기간은 그 차이라고. 재무상태표는 오늘 또는 12월 31일, 손익계산서는 1년 또는 3개월. 3개월이 뭐예요? 분기 손익계산서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재무상태표는 결국은 큰 계정 과목으로는 자산 계정, 부채 계정, 그리고 자본 계정이 있어요. 계정 과목으로.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만 구분할 줄 알면 되네. 어떻게 구분하냐면 잘 들으세요. 자본은 뭐냐면 자본은 내 돈이야. 내 돈. 회사의 돈. 내 돈. 부채는 뭐야? 남의 돈. 남의 돈을 빌려갖고 온 거야. 남의 돈. 그럼 자산은 뭐지? 쓴 돈이야. 쓴 돈. 어디다가 썼는지, 컴퓨터를 샀는지, 땅을 샀는지, 또는 쓸 돈. 왜냐면 쓸 돈은 뭐 아직 안 쓴 거 뭐 있어요? 현금 아직 안 썼잖아. 현금. 예금 아직 안 썼잖아. 또 자산은 쓴 돈이나 쓸 돈, 부채는 남한테 빌린 돈, 자본은 내 돈. 그 내 돈을 낸 사람들을 기업에서 뭐라 그래요? 주주라고 해요. 주주들이 낸 돈이 자본이야, 자본. 빌린 돈은 부채. 그렇게 모은 돈으로 뭔가 용도 있게 쓰면은 자산. 쓴 돈 중에 자산이 아닌 것도 있어.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바로 다 쓴 거. 그거는 자산에는 넣을 수가 없어. 비용으로 넣으면 돼요. 비용. 그래서 자산하고 비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이 한 장 차이야. 요렇게 보면은 자산일 수 있고 요렇게 보면 비용일 수 있다니까. 371페이지에 재무상태표의 계정 과목이 대강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트 사이트를 보시면 이런 과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산의 종류들이에요.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고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뭐 현금, 뭐 예금 뭐 그쪽 있어요. 근데 그냥 크게 써놓은 거예요.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있고 부채는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수익, 누적액, 이익영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구성이 됩니다. 372페이지. 자산과 자본, 부채 중에 가장 유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자산입니다. 여기 제가 설명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탁 써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책을 공부를 막 하진 않아요. 제 머릿속에서 쓴 책이니까. 저는 10년 있다가 강의를 해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제 머릿속에 들어간 내용으로 책을 썼으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자산이 중요하대. 왜?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자산으로 계상되거나 또는 역사적 원가로 계상되어야 할 부분이 시장가치로 계상돼서 자산이 과대계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산의 과대계상은 이익의 과대계상이에요. 왜? 자산의 과대계상은 비용으로 안 갔다는 얘기니까 비용이 낮게 됐으니까 이익이 크게 됐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볼 때 왠지 자산이 이상해 보이면 손익계산서의 비용 쪽을 보면 돼. 그래서 비용이 별로 없어? 그래도 이익이 굉장히 과대된 느낌이야? 그럼 자산이 뭔가 과대된 거죠. 자산 과대는 이익 과대 또는 자산 과대는 비용 축소니까. 그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73페이지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주식 투자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능력보다 재무제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작성 못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읽고 해석하면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서 대출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산 쪽을 잘 봐요. 자산 쪽을 잘 보고 이게 거품이 있나 자산 또는 뭐 이 정도 순자산이면 뭐 대출해도 되겠네. 그럼 우리는 자산에서 뭘 보면 되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왜? 그거는 빼박 팩트잖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거품이 들어가 있을 여지가 없잖아. 회계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과대 계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그래서 전설로 떠나는 피터 린치는 뭐라고 썼냐면 현금성 자산 총액에서 장기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주목했고 워렌 버핏은 장기적으로 사업을 통한 현금 증가분에 주목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금 왜 중요하냐? 이익은 많은데 흑자도산을 하네 자꾸. 자꾸 외상으로만 주고 나는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사고 매출은 외상으로 일으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흑자도산 자꾸 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회사에 현금이 좀 있어야지. 그래서 현금 증가분에 주목했다고 해요. 이처럼 가치 투자자들은 현금의 중요성을 얘기한다. 저는 가치 투자자 중에서도 성장주 투자자죠. 그럼 저는 성장주를 좋아하는 저는 뭐라고 써있냐면 다만 성장형 기업의 경우 재투자를 위해 자금을 사용해야 하므로 너무 많은 현금을 쌓아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적정한 현금을 보유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기업의 목적이 현금을 막 쌓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업은 투자를 하고 그 투자는 결국은 다시 큰 이익으로 돌아오고 이게 선순환되는 게 기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감산 안 하고 재투자한다고 결정했고 SK하이닉스는 감산한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사실 주가 탄력이 더 좋았던 것도 있어요. 기업의 목적이 그건데. 그다음 둘째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은 대표적으로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 매출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의 비율, 그 증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커지면 뭐예요? 외상으로만 팔고 있던 얘기잖아. 그래서 매출 채권이 너무 커지면 안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매출액이 10억인 회사인데 매출 채권이 막 몇십억이 있대. 그럼 몇 년 동안 외상값도 못 팔고 헛장사하고 있다는 게 헛장사. 진짜 좋은 회사들은요, 영업이익률 50% 이런 회사 있죠. 이런 회사는 매출 채권 별로 없어요. 왜? 가격 결정력도 다 있는 회사인데 영업이익률이 40% 50%라는 얘기는 야 니네 이거 써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을 그렇게 많이 받지. 그죠? 마진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야 니네 쓰려면 쓰고 말려면 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미쳤다고 외상 매출을 하겠어요? 야 뭐 외상? 야 니네한테 안 팔아 뭐 이런 거죠. 센 회사일수록 가격도 지네 맘대로 결정할 수 있고 거래처한테 탕탕거리 떵떵거릴 수 있는 회사일수록 매출 채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매출 채권이 높을수록 따라다니는 회사인 거죠. 아, 우리 것 좀 사주세요. 아유, 저기 조건 이런데 거기 뭐 좀 한 6개월 있다가 돈 주면 되나?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정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한테 어음 결제죠. 어음. 그랬잖아요. 요즘엔 그나마 많이 없어졌지만 상생 경영 이런 상생 경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없어졌지. 예전에는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한테 어음 줬다고. 왜? 그거도 감지덕지하고 따라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다음 셋째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너무 많으면 역시 안 좋은 거죠. 재고자산이 많으면 안 좋은 거지. 재고 비용도 많고 물건도 못 팔고 있다는 얘기고. 재고자산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재고자산의 가격 변동이 심한 업종일수록 재고자산 회전율 등을 검토하고 과도하게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자산의 과대계상. 그나마 못 팔아갖고 재고자산이 과도하면 차라리 다행이야. 근데 재고자산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재고자산으로 놨다고? 원래 팔린 건데 가짜로 재고자산을 넣은 거야. 왜? 자산과 비용은 한 끗 차이라니까. 재고자산은 자산이든지 또는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이어야 돼. 근데 팔았어. 근데 매출원가에 안 넣고 재고자산을 그냥 남겨놨다고. 왜? 이익을 크게 보이고 싶어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재고자산 실산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만약에 정말 큰 기업 막 100억어치가 있어. 재고자산이. 그게 100억인지 50억인지 30억인지 그냥 적당히 그냥 실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고자산을 빵 튀게 늘려놓고 매출 비용을 안 잡았어. 그럼 매출원가를 안 잡았으면 이익은 크게 돼.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돼 있으면 이익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재무상태표를 보는 이유도 손익계산서를 같이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375페이지. 투자자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투자자산. 투자자산 부분이 크면은 좋은 회사는 아니야. 왜? 제가 뭐라 그랬어? 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기업의 목적은 영업활동에서 현금 흐름을 많이 일으켜서 그거로 계속 재투자를 하고 이게 목적인데 뭐 엉뚱한 데다 투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공장을 사고 공장 부지를 공장 땅을 샀어. 그거는 절대 투자자산이 아니에요. 영업활동하고 관계없는 땅을 산 게 투자자산이야.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지. 공장 땅에 오르고 창고 땅에 오르는 건 좋다 이거야. 영업활동에 필요한 거였으니까. 그런데 영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거를 샀으니까 좋은 건 아니죠. 377페이지. 수익에 기여하는 자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여기 써있죠? 투자자산은 영업과 무관한 자산인데 여기 보면 유형자산,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투자 목적인 투자자산과 구별되며 판매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과 구별된다. 보통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이런 게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유형자산이 있으면 사업과 관련 있는 거라니까. 근데 투자자산이 있으면 사업과 관련 없는 땅이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재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은 유형자산 비중이 계속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워렌 버핏의 경우 재투자가 크게 필요 없는 기업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게 약간 워렌 버핏은 막 성장성 있는 기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워렌 버핏도 애플을 대주주지만 사실은 좀 늦은 감은 있었죠. 왜냐하면 애플 초창기에는 애플을 왜 안 사십니까? 나는 내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근데 요즘은 많이 사지. 왜? 요즘 아는 기업이 됐으니까. 시가총액 1인데 뭐 안 사고 100이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산이 많은 사람은 시가총액 1위를 안 사면 안 돼. 우리나라 모든 펀드 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얘기를 아마 절반을 할걸? 왜? 그들은 삼성전자가 분석이 제 1위 목적이거든. 내가 100조의 펀드를 운영해? 100조의 펀드를 운영하는데 삼성전자 안 산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삼성전자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워렌 버핏은 뭐 다른가?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가 시가총액이 5위, 6위해요 미국에서. 그럼 벅셔 해서웨이 주주들은 왜 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워렌 버핏이 투자 잘하니까. 그럼 워렌 버핏이 애플을 안 산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시장 수익보다 낮은 수익을 할 텐데?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아시면 돼. 성장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PBR이 중요한 시대.
재무상태표가 중요한 시대에서 PER이 중요한 시대, 손익계산서가 중요한 시대로 넘어온 이유는 손익계산서의 매년의 결과치들을 보면 이 기업들이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영업이익이 증가했는지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회사가 바로 성장회사거든요. 그 회사들을 사야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분석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성장하려면 재투자를 안 하고는 말이 안 된다. 378페이지 유형자산인 토지는 자산재평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산재평가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땅을 10억을 샀는데 그게 100억이 됐어. 평가 다시 하면 이익이 100억이 나겠죠. 만약 평가 아직 안 해놨다면 그 회사는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일 수 있죠. 당부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10억짜리가 좀 100억이 실제가치니까. 아까 말했던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대략 읽어볼게요. 최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연구개발비에 대해 자산과 비용을 명확한 구분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쓴 지 한 3, 4년 됐거든요. 이 이후에 제약바이오 업체에서 요것 때문에 문제된 게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진짜로. 왜? 아니 비용을 자꾸 연구개발비 차산으로 했어. 그래갖고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해라.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연구 비용으로 끝내야 돼. 그리고 실제 상용화 개발 단계에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제약바이오는 또 그 특성을 또 감안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써놓은 겁니다. IT 업종이나 제약바이오 업종 등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업종은 업종별 평균을 고려해야겠지만 동종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확인해야 한다. 뭐라 확인해야 한다도 아니고 그냥 안 사는 게 나아. 무형자산은 그야말로 비용일 수도 있는 거거든. 진짜 뭐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무형자산에 들어가 있는 건 빵원일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한 1, 2년 있다가 그게 상용화가 안 되고 하면 그냥 즉시 비용 처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억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빵원이면 그게 100억이 상각되면서 비용이 100억이 되는 거야. 그럼 그냥 완전 적자 기업으로 돌아서는 거. 잘못하면 자본 잠식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무형자산이 큰 회사는 안 사는 게 난데 또 기술 개발하고 또 기술 성장 기업으로 상장된 애들 중에는 또 이런 거에 해당되는 애들 좀 있으니까 그게 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잘 판단하시고. 보면 가치 투자자들은 무형자산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무형자산을 0으로 놓기도 한다. 유형자산과 달리 무형자산은 당장 통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기업을 청산한다? 무형자산은 빵원이에요. 빵원. 누구한테 야 너 무형자산 이거 나한테 돈 주고 살래? 없단 말이야. 뭐 팔 것도 없어. 그나마 특허권이랄지 뭐가 있으면 파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연구 단계 연구개발 무형자산은 빵원이야. 빵원. 회사 청산하면. 근데 이제 이게 또 아까 동전의 양면처럼 청산 안 할 거잖아. 그러면 굳이 뭐 그런 자산 가치만으로 접근하냐. 성장성으로 보면 그런 게 다 쌓여갖고 진짜 시작가별이 되는 거고 그게 큰 수익이 되는 거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사장 재무상태표 심화학습 부채와 자본. 자산에도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었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구분은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유동자산. 그렇지 못한 건 비유동자산이에요.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는 유동부채, 1년 넘어서 갚아야 되는 건 비유동부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유동부채는 뭐 매입 채무가 대표적인 거죠. 거래처에서 뭐 사오면서 다음 주에 줄게요. 그 아까 제가 현금 출납부 초등학생들은 떡볶이 사 먹으면서 아줌마한테 아줌마 내일 돈 갖다 줄게 하면 그냥 내일 갖다 주면서 떡볶이 100원 쓰면 되지. 아직 아줌마한테 안 준 돈 100원 이렇게 쓰는 애는 천재야 천재. 걔는 천재인 거야. 회계학도 안 배우고 그 개념을 이해한다는 거. 그죠? 아직 안 준 돈이라는 뜻이에요. 매입채무. 뭐 그런 정도. 386페이지. 비유동부채는 대표적으로 장기차익금과 사채. 장기차익금과 사채는 어떻게 구분하시는지는 아시죠?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 우리 개인 사채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사채 쓰지 마. 장기 날라간다. 막 이런 말 있죠. 거기서 사채는 개인 사자예요. 개인사. 근데 여기에 있는 사채는 회사 사자예요. 회사사.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가 보통 사채 발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들의 사채는 내가 남대문에 가서 단기 기증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게 사채고 솔직히 말하면 개인들의 사채는 우리 친구들한테 빌리는 돈이죠. 그런 게 다 사채죠. 개인끼리 빌려주는 돈. 근데 회사에서의 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회사 채권. 국공채랑 대비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국공채는 나라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고 사채는 회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러면 장기차익금은 뭔데?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 회사에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은행이죠. 금융기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그것도 1년 이상으로 빌리는 건 장기차익금 아니면 회사채, 사채.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들이 있네. 387페이지에. 전환사채는 발행 시점에서는 부채예요. 일반 회사
부채랑 똑같이 전환사채는 발행 시점에서 부채인데 투자자가 만기일 도래 전에 주식으로 전환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만기일 도래 전에 선택 안 하면 만기일 날 빚 받으면 되는 거지 투자자는. 근데 만기일 전에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꿀래. 그게 전환사채예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전환사채는 옵션이 하나 생긴 거죠. 어떤 옵션? 주식으로 전환해서 이익금 주식으로 바꾸는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이런 걸 회사에선 미쳤다고 발행을 해? 회사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하면 회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좋은 회사는 일반 회사채만 발행하지 전환사채까지 발행하진 않을 거야. 일반 회사채가 잘 안 되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하겠죠. 자, 그리고 그나마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마지막 자존심은 쿠폰 금리를 아예 0으로 하거나 아니면 좀 일반 사채보다 낮게 하겠죠. 이자는 조금 줄게. 그 대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 줄게.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뭐냐면, 자, 전환사채랑은 좀 달라. 전환사채는 내가 1억의 전환사채를 갖고 있으면 만기 도래일 전에 전환사채 가액을 딱 봤더니 지금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식에서 2억을 버네? 그럼 미쳤다고 내가 1억 원금을 받도 2억어치 주식으로 바꾸면 되죠? 그게 전환사채야.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뭐냐면 내가 1억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1억어치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거야. 그래서 그 신주인수권으로 나중에 나 주식 사면 안 돼? 주식 사면 안 돼 하면 그래 알았어 너 주금 납입해 뭐 이런 거죠. 전환사채는 주금 납입할 필요가 없어. 빚이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빚은 빚이야.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거기 써 있죠. 전환사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채권과 별도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주금 납입 과정이 필요하다. 389페이지에 재무상태표의 마지막 항목에 자본이 있어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초의 자본금은 뭐겠어요?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그게 자본금이에요.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 그럼 자본잉여금에 제일 앞에 나오는 그 표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죠. 액면가가 5,000원인데 5,000원에 주금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죠. 누구한테? 최초 설립자한테. 최초 설립자는 당연히 5,000원에 주금을 넣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선택된 사람 또는 사기당한 사람 둘 중에 하나겠네. 그래서 야, 나 회사 만드는데 너 5,000원에 들어갈 기회 줄게. 그 5,000원에 주금 납입한 거죠. 대부분 최초 설립자본금이 해당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설립자본한 이후에 회사가 한 3년 있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되네. 그럼 오너가 또 주변에 야 니네 이거 액면가 5,000원 넣어봐 주식 줄게 하면 그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면 제대로 된 오너라면 야 이거 액면가 5,000원이 내가 진짜 싸게 줄게 5만 원. 그러면 5,000원은 자본금이고 45,000원은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대다수의 신약개발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자본금보다 자본잉여금이 훨씬 커. 왜? 액면가의 100배까지도 발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주식 발행. 여러분들이 그런 제안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야 진짜 기똥차 회사가 있는데 그거 10만 원에 들어가지 10만 원. 이런 제안 왜 안 받아봤겠어? 받겠지? 그 10만 원짜리가 원래 얼마라고요? 500원. 여러분들 500원짜리 10만 원에 사고 있는 거라고. 실제 상장된 기업들도 대다수 500원이잖아. 아니 삼성전자만 해도 100원짜리가 6만 원이잖아요. 100원짜리가 6만 원. 그럼 500원짜리 얼마겠어요? 30만 원. 제가 방금 500원에 10만 원 한 것도 싸게 부른 거네. 그죠? 싸게 부른 거야. 그러면 펀딩 잘 되겠다. 야, 우리 회사 삼성전자보다 더 커지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100원이면은 6만 원이니까 500원이면 30이지? 야, 내가 너 3분의 1도 막 10만 원만 내라. 뭐 이렇게 영업하는 거죠. 무슨 영업? 주식 영업.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회사는 회계 처리상 액면가만 자본금으로 가고 나머지는 자본잉여금. 이해했죠? 그래서 펀딩을 비싼 가격으로 할수록 자본잉여금이 엄청 커져요. 이익잉여금은 중요한 거예요. 이익이 나면 이익잉여금으로 가는데 그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고 또는 이것으로 무상증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391페이지 자본잉여금보다 중요한 이익잉여금. 왜? 아까 말했잖아요. 자본잉여금은 무슨 장사예요? 주식 장사. 이익잉여금은 무슨 장사예요? 진짜 장사. 영업활동. 영업활동이 중요해요. 주식 펀딩이 중요해요. 영업활동이 100배 중요하지. 100배. 그러니까 영업활동 잘해서 이익잉여금 쌓인 회사가 이익잉여금은 없는데 주식 잘 팔아서 자본잉여금 많은 회사보다 훨씬 좋아요. 392페이지에 당기순이익이 누적이 되면 이익잉여금이 되지만 반대로 당기순 손실이 누적되면 2월 결손금이 되고 2월 결손금이 자본금으로 손실을 충당하는 자본 잠식 상태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자본 잠식 상태의 종목을 안 사면 돼. 안 사면. 자본 잠식 크기가 자본금의 50% 이상이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자본 잠식 상태 안 사면 되잖아.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모든 분들은 수익을 내려고만 하는데 위험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이 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잃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만 투자금을 다 잃고 나면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이다. 가치 분석을 하고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건 저평가된 우량화사를 찾는 목적도 있지만
부실 기업에 투자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럼 그 리스크 어떻게 피한다고 아까 다 말했죠? 이번에 코스피 200, 전 종목, 부채 비율, 유보율, 영업이익률 다 적어보면 야, 이런 게 좋은 회사고 이런 게 안 좋은 회사거나 그 수치만 봐도 알아.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면 안 좋겠죠. 왜? 적자 기업이니까 적자 기업. 이왕이면 영업이익률 마이너스보다 영업이익률 플러스가 좋고 영업이익률 5보다 10이 좋은 거고 10보다 20이 좋은 거고 부채 비율 이왕이면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예요. 자본분의 부채. 그럼 자본이 100억인데 부채가 10억이야? 부채 비율 10%. 그 회사가 망하겠냐고. 자본이 100억인데 10억 빚 때문에 망하겠냐고. 근데 부채 비율이 500%야? 자본이 100억인데 부채가 500억이야? 망하지. 왜? 500억을 어떻게 갚냐고. 내 자본이 100억밖에 없는데. 그럼 부채 비율 낮은 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율을 쓰면서 아, 이 회사는 좋구나, 이 회사는 안 좋구나. 자, 오늘이 7번째 수업이었고 다음 주 수업이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도 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다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뭔가 얻어본 사람이 계속 공부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